한국인이 즐겨 먹는 만두. 만두는 오래전 중국에서 시작돼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음식이 된 지 오래다. 만두는 어떻게 한국에 전해졌을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토착화가 된 것일까? 우리는 단순하게 한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만두. 그러나 중국에는 만투오에서 시작해 빠오즈, 자오즈 등으로 매우 세밀하게 분화되어 있다. 그럼 만두라는 명칭은 어떻게 세계로 전파되게 되었을까? 중국인이 만투오라고 부르는 만두는 북중국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이름의 영향 때문인지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터키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만티라는 이름의 만두를 먹는다. 몽골의 만트도 여기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만토우는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만주란 이름으로 남아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자 이름 그대로 사용되었다. 함경 남북도, 평안도, 강원도 북부에서는 만투라고 불렀으며 만튀, 만두기, 만뒤, 만디 모두 만투의 변형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만두가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만두의 기원은 중국의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의 이야기다. 그는 노수의 풍랑이 심하자 원기를 달래기 위해 사람 머리 대신 만두를 빚어 던져 귀신의 노여움을 진정시켰다고 한다. 만두라는 글자는 본래 남쪽 오랑캐의 머리였던 것이 후에 만두라는 음식 이름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몽골인 모임. 몽골인들도 전통적으로 만두를 즐겼다. 학자들은 만두가 중앙아시아에서 미리 생겨나면서 탄생한 것이며 중원 대륙 서북부의 유목민들 사이에서 만들어 먹던 것이 중국의 한족에게 전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해진 쪽이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두 요 고르테를 хийж байгаа 만두 гэдэг нэртэй тэг гурлан хоол маань болохоор манай Монголын үндэсний хоол биш ч гэсэн монголчууд эртээр үеэс бүр юм шүлтэй хоолны хажир болгоод махтай хоолны хажир болгож ингэж хэрэгжилж ирсэн. 전통 몽골 만두의 소는 오직 양고기. 채소는 들어가 있지 않다. 유목민인 몽골인들에게 채소 재배는 힘든 일이다. 타국에 나와 있어 오랜만에 맛보게 된 고향의 음식. 몽골인들은 이 양고기 만두를 브즈라고 부르며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우리의 상화처럼 소를 쓰지 않은 발효빵을 만트라고 부른다. Буузыг манай монголчууд эртээр үеэс хүндэтгэлийн зоог болгож хэрэгжилж эхэлж байсан. Тэгээд энэ буузыг болохоор ихэнхдээ хэрэгэлдэг нь болохоор цагаан сар гэж. Цагаан сар болдог. Цагаан сар, наадам, баяр ёслолын үеэр дээр маш их хэрэгэлдэг. Цагаан сараар гихчээ айлууд нэг айл ихэд 1000, 2000 ширхгээр гэртээ ингэж хэрэгэлж ах дүүнэрээ эрэхт нь ингээ хүндэтгэлийн хоол болгож ингэж чигэнж өгдөг. 칭기즈칸의 세계제국 건설로 만두는 서유럽에까지 전파된다. 전쟁은 음식 전파의 촉발제다. 세계 각국의 만두 음식은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며 모두 밀가루 피에 다양한 소를 싸서 찌거나 튀겨 먹는 음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만두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분분하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만두의 기원지로 알려진 중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만두가 오랫동안 서민의 음식으로서 사랑받아온 것만은 확실하다. 중국인들은 아침 식사부터 매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인들이 식사 대용으로 가장 즐겨 먹는 친근한 음식이 바로 만두다.
중국에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만두가 존재한다. 값싸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이 바로 만두인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줄지어선 만두점. 이곳에서는 만두라기보다는 우리식의 소 없는 찐빵을 팔고 있다. 가격도 무척 저렴해 빵 하나에 우리 돈으로 30원 꼴이다. 带上小包子，能带上就装馒头呗。啊，就是馒头嘛，馒头就是馒头，别的没。 이것이 중국인들이 말하는 만토우, 즉 만두다. 今年的差不多。你那1块钱3个，1块钱2个。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중국 제3의 도시 텐진. 이곳에는 이름이 아주 특이한 명물 만두집이 있다. 구불리의 뜻은 개만도 못하다는 뜻이다. 이런 독특한 이름 탓일까? 구불리 만두는 텐진의 명물이 되어 늘 손님으로 북적인다. 구불리에서 파는 만두는 발효된 부드러운 빵 안에 소를 넣은 빠오즈, 즉 우리말로 포자다. 구불리 포자만두의 역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나라 때 고기라는 사람이 텐진으로 와서 만두집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는 고집이 남다르게 강해 구불리란 별명으로 불렸다. 这就是说，在那个1858年，在我们的天津的郊县有一个农户，他的这个生了一个男孩儿，是吧？他这个男孩儿那个因为这个农户他40多岁才生下这个孩子，所以养得非常珍贵，是吧？过去来讲非常珍贵，那么就给他起个乳名叫小狗子。小狗子，我们北方来说叫小狗子是为了起这个名字。 小狗啊，小猫啊，它是为了好养活，知道吧？哎，好养活，就寓意这个意思，是吧？叫小狗子。 성격은 괴팍했지만 만두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던 고귀는 가게 이름을 덕취호라고 그럴듯하게 지었음에도 모두들 구불리라고 불렀다. 구불리 빠오즈는 위안스카이가 이것을 서태후에게 진상한 다음부터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구불리 빠오즈는 작은 대나무 찜기에 하나씩 담겨져 나간다. 텐진 시민뿐 아니라 지금은 수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을 비롯해 국빈들을 대접하는 음식이 되기도 한 구불리 빠오즈. 텐진에 와서 구불리 빠오즈를 먹지 않으면 텐진에 오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불리 빠오즈의 인기는 대단하다. 半发面就是它的发酵的程度。刚才我讲了，像做这个面包、做馒头，它是全发面，是吧？刚才说饺子、面条，它是死面，它是没有经过发酵的面，是吧？馄饨也好，饺子也好，面条也好，死面。那么我们这个包子是经过发酵，但是不是全发酵，而是半发酵。这样吧，就刚才我讲，就是既具备了死面的有咬劲儿，你像饺子、面条，它都有咬劲儿。那么这个馒头、面包，它就松软。 是吧？所以这个包子是这两者的优点都具备了，啊，就体现在，所以它这个半发面，它这个难度发老了就是不行，发老了这个包子就，这个容易掉底儿，馅儿托不住，是吧？发嫩了，那么发的不到时候，那么又非常硬，像死面一样，所以它这个难度之大，可想而知。 우리가 흔히 먹는 만두는 바로 이 구불리 만두와 같은 빠오즈, 즉 포자와 자오즈, 즉 교자가 있다.
这个馅儿的话，就是说你们这个制作做这个馅儿是有自己的一个方法是吗？对对对，这都是。就大概是一个什么可以这个是不能说。说不到你的。对，这个是不能说，这是我们都是保密的这个，而且也制作这个馅儿的过程中，也不是我们总店开始弄，是在别的地方上这儿，等于是调馅儿，把那馅儿调过来。有专人过来。对，有专人过来，对。 고블리 바오즈 빚는 모습을 보기로 했다. 만두피는 반발효된 밀가루라 부드럽다. 여기에 다양한 소를 넣고 주름을 잡아 양파 모양으로 만든다. 바오즈는 우리가 흔히 왕만두라고 부르는 만두와 같은 모습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새우, 채소 등 전부 8가지의 다른 소를 넣고 찜기에 담아 찌면 완성. 유서 깊은 음식점답게 눈요기도 적지 않다. 전통 만담을 전통 타악기에 맞춰 부르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밌다.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왕조가 도읍으로 삼았던 도시 시안. 장안의 화제라는 말의 장안이 바로 시안이다. 주나라에서 당나라에 걸쳐 13개 왕조가 이곳에서 흥하고 망했다. 무려 1200년 동안 황제의 도시였던 시안. 시안은 황제가 사랑했던 여인들의 도시이기도 했다. 양귀비가 목욕을 즐기던 온천지였던 화청지는 당현종과 양귀비의 로맨스로 유명한 유적지다. 지금은 양귀비 분장을 한 수많은 모희들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그러나 황제의 여인이 사랑했던 것은 화청지만이 아니다. 시안 명물 덕발장은 자오즈, 즉 교자 만두점이다. 당나라의 양귀비와 측천무후는 자오즈를 좋아해 당시 중국 전역의 요리사들이 다양한 자오즈를 갖다 바쳤다. 이로 인해 시안은 딤섬의 원류인 자오즈로 유명한 도시가 됐으며 덕발장은 시안의 수많은 교자 음식점 중 단연 으뜸에 서 있다. 4층 건물에 1000여 평에 이르는 홀이 오후 6시만 넘으면 손님으로 가득 차고 조금만 늦어도 30분은 기다려야 겨우 자리를 얻을 정도다. (1936년에) 문을 열어 올해로 70년을 넘긴 덕발장은 자오즈 만두 하나로 천하를 평정했다. 자오즈가 포자, 즉 바오즈나 만두와 가장 구분되는 특징은 발효하지 않은 밀가루로 빚는다는 것이다. 희한한 모양의 자오즈가 능숙한 조리사의 섬세한 손놀림으로 탄생된다. 교자 조리사 경력 26년 차. 그녀의 손을 통해 만들기가 불가능한 것이란 없는 것 같다. 모양도 꽃, 새, 물고기, 동물 등 각양각색이다. 만두소 또한 닭고기, 오리고기, 물고기 등 각종 산의 진미와 온갖 최고급 재료가 들어간다. 因为我们中国人呢都喜欢这个合家团圆，所以就是有一种包容的含义。所以我们这个把很多能食用的食材包入这个皮面里，形成这个饺子。所以我们这个饺子呢，从我们的单一的这个水饺的品种研发到现在，已经有318个品种。 드디어 완성된 자오즈. 이 향만으로도 군침이 물씬 돈다. 자오즈는 당나라 시안을 시초로 중국 전역에 퍼졌다. 북쪽의 자오즈는 남쪽에서는 사오마이라고 부른다.
덕발장 자오지의 하이라이트는 서태후가 즐겼다는 태후전골. 태후전골은 중국 만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진주알 크기 정도로 닭고기를 넣어 만들며 한국제에 떠지는 만두알의 개수에도 의미가 있다. Only got one, so that's no good, is it? If you get 3, you have long life, and 4, you're very rich, but 1's nothing. Nothing. Wonderful life. Oh, wonderful life, yeah. Well, it hasn't happened yet. No, I'm waiting for that. Waiting for that. We're from Australia, Odalia, from Australia, and in Australia we don't have as many dumplings as you have here. So this was really special for us coming here and having so many different types of dumpling. So we'll go back to Australia and we'll tell everyone what a great time we had. Yeah. 모양과 맛이 다른 200여 가지의 자오즈들. 그래서 시안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만두 하나하나 모양이 다르고 만두마다 속이 다르니 100가지 맛을 내네. 한 상의 만두로 천하 맛을 다 보도다. 세계 최첨단 마천루의 도시 상하이. 상하이는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두 얼굴의 도시다. 시안의 자오즈가 3000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만두라면 현대 중국의 대표적인 만두는 탕바오, 즉 탕포자다. 탕바오는 말 그대로 만두 안에 소와 함께 고기탕 국물이 들어간 것이다. 이걸 사셔갖고 그 정도로만 넣으라 그러거든요. 더 넣게 되면은 밑이 뚫려버리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탕 자체가 너무 뜨거워갖고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이 상태에서 빨아 드시고 나셔서 안에 걸 어느 정도 빨아 드시고 다시 드시라 그럽니다. 상하이의 난샹 만두점은 탕바오의 종류로 가장 유명한 소룡포, 즉 샤오롱바오 전문점이다. 1871년 처음 고이원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이 만두집은 기존의 만두를 개량한 샤오롱바오로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 这里是上海特色嘛，每个人来城隍庙都来这里吃的嘛。反正是就验证这个蓝翔老字号嘛，人家这么说，我就是这样来吃了。反正第二次了。尝试过，这肯定是很鲜味的吧？哎，也不是怎么说的，反正是，哎，排了1个多钟头的队，反正对啊，2个多钟，反正吃了就好吃就是了，就反正都这么远来到了，好吃啊耶。 찜기로 활용되는 이 작은 대나무 바구니가 바로 샤오롱, 즉 소룡이다. 상하이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샤오롱 바오는 현재 여러 곳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상하이의 명물 딤섬이자 상하이 요리의 꽃으로 피어났다. 서서 먹는 간이점이라 모양은 투박해 보여도 그 맛만은 일품이라 오랫동안 기다려서 먹는다 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 멀리 시골에서 상하이 구경을 나온 노부부. 상하이의 진미를 맛본 소감은? 상하이는 현대 중국인이 사랑하는 샤오롱바오의 맛이 시작된 본고장이다. 상하이의 또 다른 샤오롱바오 명물 음식점인 정태풍, 곧 딘타이펑은 세계 10대 레스토랑으로 꼽히는 곳이다. 딘타이펑은 크고 풍요로운 소치란 뜻.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간 한 가난한 소년이 타이페이에 처음 샤오롱바오 가게를 연 것이 지금은 본토를 포함해 전 세계 수십 개의 지점을 낸 커다란 기업으로 성장했다.
샤오롱바오는 얇게 민 피에 게살 등의 소를 넣고 만든다. 샤오롱바오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지만 이곳 딘타이펑의 주방은 공개되지 않았다.特色小笼汤包，特色小笼包，特色小笼汤包，对对对对，然后还有海鲜小笼包、蟹粉小笼包，就是这一种，然后还有咱们的鸡肉小笼包，新增加的有鹅肝小笼包、黑松露小笼包这些，对。 대신 종업원에게 이곳에서 판매하는 샤오롱바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샤오롱바오의 가장 큰 특징은 만두를 베어문 순간 입안에 흘러나와 퍼지는 육즙이다. 뜨거운 육즙으로 인해 샤오롱바오는 먹는 방법도 일반 만두와는 좀 다르다. 就是特色小笼包，特色小笼包，特色就是一般的那种，一般的有时候也尝一下那种蟹粉的小笼包。 샤오롱바오 먹는 꼬마의 모습을 잘 살펴보자. 만두를 살짝 터뜨려 흘러나온 육즙을 맛본 후 만두를 먹는다. 샤오롱바오는 자오즈를 찍어 먹는 식초인 자오즈 추와 얇게 채 썬 생강을 곁들여 먹는다. 만두에 육즙을 가득 넣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젤라틴. 육즙을 굳혀서 만두 빚을 때 넣고 쪄내면 젤라틴이 녹아 육즙이 되는 것이다. 경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소문 듣고 왔는데 맛있네요, 되게. 한국에서 먹으셨던 거랑 여기서 먹으셨던 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먹을 때는 그냥 약간 만두, 우리 원래 만두 비슷한 그런 맛이었던데 여기 오면 조금 뭐랄까요, 원재료가 조금 더 맛이 살아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의 한 재래시장. 이곳에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은 만두다. 여러 가지 채소를 사용해 색깔을 낸 오색 만두부터 크기도 모양도 각양각색인 만두에 이르기까지 취향에 따라 다양한 만두 맛을 느껴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두는 끈기 있는 밀가루 피에 고기, 채소 등 다양한 식재료를 섞은 소를 넣어 모양을 낸 것이다. 옛날부터 이 인천에는 신포동에서 만두를 빚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두 하면은 이 신포시장으로 오죠. 그랬었는데 그때는 거의 다 안 했었지만은 분식집이 차츰 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많이. 이 만두집은 오래전 입맛을 기억하고 자주 찾는 손님들이 많아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 한 3, 4년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 가족같이 지내요. 그냥 또 언제 자주 오니까 애기랑 같이. 이곳에서는 다양한 만두를 판매한다. 흔히 찐빵이라 불리는 팥소 만두도 인기 메뉴. 여기서는 뭐 호박만두, 쑥만두, 여러 가지가 체리만두 많으니까 그냥 먹게 되죠. 그렇죠. 만두 안에 보면 야채 만두도 안에가 어떤 데는 이 팥밥 만두는 팥 하나지만은 어떤 때는 만두 속이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도 야채라도 중심으로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져가지고 꽉 차 있잖아요, 속이. 거기 하나 먹으면 밥 먹는 것보다 낫지. 만두는 이미 한국인의 식문화에 깊이 들어와 있다. 인기 만화가 허영만은 그 자신이 식도락가로서 만화 식객 시리즈의 제13편을 만두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식객 만화에는 다양한 만두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이름이 특이한 석류만두가 눈길을 끈다. 석류만두라니. 석류가 들어가서 석류만두일까?
석류만두의 비밀은 이곳에 있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정부인 안동 장씨의 유적지. 그녀는 훌륭한 어머니이자 문학자, 그리고 서예와 서화에도 능한 예술가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요리서인 음식 디미방을 썼다. 바로 이 음식 디미방에 등장하는 것이 석류만두, 곧 석류탕이다. 음식 디미방의 D는 한자 RG의 고어다. 음식 디미방은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란 뜻이다. 이 책은 17세기 중엽 한국인들의 식생활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귀중한 문헌이자 전통 음식 연구의 교본이다. 음식 디미방은 약 한 340년 전에 장계양 할머니, 근데 정부인 안동장씨라 하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연세가 한 70 초반에 써놓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이 쓰신 음식 조리서로 보면 됩니다. 책의 표지는 규곤 시위방으로 돼 있고 책의 첫 페이지에 음식 디미방이란 명칭이 나온다. 그중 만두류는 모두 6가지. 그것은 만두, 상화, 수교이, 어만두, 휴어만두, 그리고 석류탕이다. 음식 디미방에 등장하는 다양한 만두들. 이 책을 통해 조선 중기에 다양한 만두 음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음식 디미방은 책을 보고 바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실증적인 자료와 설명으로 돼 있다. 그럼 음식 디미방에 등장하는 만두들을 실제 요리법에 따라 재현해보자. 먼저 석류 모양의 만두를 빚어 탕으로 만드는 석류탕이다. 만두에 들어갈 소는 꿩이나 닭 등 기름진 고기를 잘게 썰고 두드려서 준비한다. 이것을 역시 잘게 썬 무, 미나리, 파, 두부, 표고버섯, 서기버섯과 함께 볶아낸다. 만두의 피는 밀가루를 곱게 채쳐 물에 반죽하여 준비하고 이것을 지져내어 얇은 만두피로 만든다. 지진 밀가루 피에 볶은 고기와 잣가루를 함께 넣고 작은 석류 모양으로 둥글게 빚는데 모양이 석류 모양처럼 나오는 거다.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손가락의 마술이다. 석류만두에 맑은 장국을 얹혀 아주 많이 끓인 다음 한 그릇에 5-6개씩 국자로 떠서 술안주로 쓴다. 그 석류탕은 만두를 빚었을 때 모양이 석류 모양이라서 그렇고요. 메밀만두는 이제 메밀하고 밀가루를 섞어서 이제 만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만두는 일반적으로 이제 만두 피를 밀가루 같은 걸 쓰는데 만두 만드는 피 자체가 생선이에요. 뭐 숭어를 쓰기도 하고 뭐 광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만두가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수교에는 이제 맨 만두를 빚어가지고 이제 물에 삶아낸 거고요. 이번에는 수교이, 즉 수교자, 몰만두다. 수교이의 소는 신선한 채소인 무, 오이 등을 잘게 썰어 준비한다. 이것을 버섯 등과 함께 볶고 다진 고기 또한 볶아서 준비한다. 수교이 빚는 방식은 요즘도 흔히 빚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방금 쪄낸 수교이. 채소가 많이 들어가 상큼하고 담백하다. 초간장을 찍어 먹으면 제맛이다.
이번엔 어만두다. 어만두는 밀가루 대신 살이 단단한 큰 흰살 생선을 만두피로 이용한다. 생선을 얇게 포를 뜨는데 이것은 명태살이다. 흔히 만두라고 하면 밀가루 피만을 생각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육만두, 어만두, 양만두처럼 고기나 생선을 만두피로 쓰기도 했다. 어만두는 생선 만두피 안쪽에 녹말을 뿌린 다음 소를 넣고 반으로 접어 다시 녹말을 씌워 만들어 쪄낸다. 어만두는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여름철 어른 생신 점심상에 즐겨 올렸던 음식이라 한다. 또 하나, 음식 디미방에 등장하는 슈어만두는 숭어만두로 이것도 어만두의 일종이다. 조선시대에는 밀가루가 귀했다. 그래서 밀가루 대신 메밀가루를 이용해 만두를 만들어 먹었다. 어쩌면 어만두 등이 유행했던 이유도 밀가루 수급이 부족해서였을 수도 있다. 음식 디미방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만두는 상화로. 앞의 만두들과는 달리 발효시킨 밀가루 피로 만든다. 조금은 색다른 만두다. 이것은 채소가 들어간 상화. 상화법은 우리가 그걸 꼭 만두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상화법이라는 그 음식 디미방에 나온 걸 보면 하나는 붉은 팥을 속을 넣은 게 있고요. 요즘 말하는 호빵처럼. 또 하나는 팥 껍질을 벗긴 그 속 재료를 넣은 게 또 있고요. 하나는 이제 채소를 넣은 거예요. 상화는 문헌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만두로 고려가요 쌍화점에 등장한다. 전하를 보여라! 2008년 말 개봉된 영화 쌍화점. 고려 공민왕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 쌍화점은 영화 제목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웬 쌍화병이 옵니까? 쌍화점이란 쌍화를 파는 가게란 뜻이며 쌍화는 만두를 뜻하는 상화라는 글자를 음차한 말이다. 쌍화점에 쌍화 사러 들어갔더니 휘휘아비 내 손목을 잡더이다. 고려가요 쌍화점은 그 내용이 음란하다 하여 조선시대에는 남녀 상열지사로 분류됐다. 쌍화점에 등장하는 회회아비는 서역의 이슬람교도를 말한다. 이 회회아비가 상화 가게를 열었다는 것으로 볼 때 고려인들도 상화를 즐겨 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화는 서리상자거든요. 화자는 꽃화자고 그래서 서리가 예쁘게 꽃핀 것 같은 그런 음식이다. 그래서 지금은 빵, 찐빵 지금 말하자면 찐빵 이렇게 쪄놓으면 금방 쪄놓으면 하얗게 부풀어서 멀리서 보면 예쁜 꽃같이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빗대서 하얀 꽃 같다 해서 상화라고 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이 상화는 앞서 재현한 바와 같이 지금의 만두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상화를 만두로 오해하게 된 이유가 있다. 16세기 초 훈몽자회에는 만두라는 글자를 상화만, 상화두로 새기고 있다. 이것만을 믿고 후세 사람들이 상화를 만두로 여겨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저자인 최세진도 같은 책에서 상화와 만두를 따로 구분해 쓰고 있다. 상화는 오늘날 그 이름과 함께 음식 자체도 사라졌지만 아직껏 상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육지와는 거리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이 다른 지역이었다. 제사 준비에 한창인 제주도의 한 가정을 찾아가 봤다. 이것은 떡 만드는 쌀가루가 아니라 밀가루다.
게다가 막걸리까지 붓는다. 뭘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과일이며 제상 올릴 다른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밀가루 반죽은 어떻게 됐을까? 처음보다 부풀어 오른 반죽. 놔두면 막 부풀어요. 제주도의 제사상에는 떡 대신 바로 이 상회떡, 즉 상화떡이 올라간다. 사실 이 상회떡은 떡이라기보다는 빵에 가깝다. 빗상이라고 해서 이거 쟁반에 올리기 좋게 딱 두 개 해서 이제 떡을 개운다고 하죠. 떡을 개기 좋게 해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옛날부터 이거는 전통이에요. 이거는요, 이 제물로 가는데 보통 이 속에 소를 여요. 소를 팥고물이나 아니면은 녹두 같은 거를 삶아서 찧어가지고 빻아서 속에 담는데, 이거는 어디 제사집에나 갈 때, 뭐 큰일집에 갈 때 이거를 제물로 담고 가는 거예요. 이 고령에 담고 가는 것이 이 상회떡이에요. 둥근 상회떡. 제주도의 상회떡은 본래 보리가루를 썼는데 밀가루가 흔해지면서 지금은 밀가루를 쓰게 됐다. 제사상에 상화떡을 썼다는 기록은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 등장한다. 그렇다면 고려말 쌍화점의 쌍화와 지금의 제주 상회떡은 연관이 있는 것일까? 성어사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화는 기수 혹은 발효떡이라고도 하는데, 기수란 술기운으로 발효시킨다는 뜻이고 또 발효시켜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남아있는 상회의 떡은 발효떡인 거죠. 그래서 그의 흔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화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두와는 다른 음식이다. 따라서 고려가요 쌍화점의 쌍화를 지금의 만두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만두는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독특한 만두가 많다. 서울 인왕산 입구에 있는 만두 전문점. 장안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이다. 만두는 뜨거운 채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곳에서는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는 편수를 만든다. 예, 편수는 우리의 그 전통 만두예요. 개성에서는 만두를 편수라고 하고 서울에서는 이제 여름 만두를 보통 편수라고 불렀는데요. 물론 그 형태에 따라서 미만두, 뭐 규화상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내용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그 여름 재료인 소고기, 표고버섯, 오이나 호박을 넣어서 만든 거고요. 그 지방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시 가문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 해서 변시 만두라고 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편수는 물에 띄워서 이제 먹는다 해서 조각 편자를 써서 편수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밖에도 이곳에서는 건강식 재료인 엄나무 소가 들어간 엄나무 만두, 다양한 채소로 만두피에 색을 낸 오색 만두국 등 아이디어가 들어간 신메뉴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들어온 만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짝 꽃을 피웠다. 만두피나 빚는 모양, 소의 내용이 중국 못지않게 각양각색이다. 중국 만두가 그 모양과 이름이 가지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만두는 새롭게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중국 분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만두 종류도 많고 약간 그 맛이 리치하다고 할까요? 조금 그 얕은 맛도 많고 그 비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좀
그 맛이 다른데요. 저희 만두는 이제 한국 만두, 특히 서울 만두는 아주 담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일본 분들 좋아하시고 서양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나라의 만두는 궁중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궁중에서는 사실 배추김치를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일부러 그 배추김치를 이 궁중에서 경월이나 이런 특별할 때 쓰는 만두는 겨울에 하는 거는 이 김치같이 들어가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궁에서 김치를 넣어서 무슨 요리를 한다 그러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예 그렇게 된 이따 문헌 보여드리겠지만 침체만두라는 게 아주 있어요. 김치만두라는 게. 한복여 씨는 드라마 대장금의 요리 자문을 맡은 바 있다. 대장금에서 화제가 됐던 만두 요리 장면이 있다. 장금아 왜 그래? 내 진가루가 없어졌어. 진가루란 당시에는 무척 귀했던 밀가루다. 장금은 진가루를 다시 구할 방도가 없게 되자 아이디어를 낸다. 바로 배추를 만두피로 이용한 것이다. 만두숲을 싼 이 채소는 무엇이냐? 숭채이옵니다. 숭채? 꼭 만두피를 그 귀한 진가루로 할 필요는 없지. 그거는 사실은 숭채라는 거는 배추를 가지고 한문으로 숭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대장금에 이제 제가 그 음식을 자문을 하고 빼내면서 어떤 걸 할다 그럴 때 만두 시합을 하는 게 나왔는데 한 몇십 명이 만두를 각각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밀가루가 없이 하는 만두가 뭘까? 또 백성도 거기에 보면 시나리오에 보면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만두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해서 중국에 이렇게 속이소를 넣어가지고 이파리를 배춧잎을 이렇게 해서 갈라서 하는 음식이 있어요. 만두처럼. 그래서 제 생각으로 거기다가 그냥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숭채만두도 하나 넣은 거예요. 실제로 문헌에 숭채만두라고 우리 고절 이서나 이런 데 나오지는 않아요. 궁중에서도 만두는 사랑받는 음식이었다. 이를 반달형으로 빚거든요. 반달형으로 빚는데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조금 놔둬요. 요거를 요 끝을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소식 듣는 구멍, 소식 구멍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국물이 장국에서 끓으면 여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면서 국물도 맛있고 이거 터지질 않고. 병 씨는 우리만의 기발한 아이디어인 만둣국인 셈이다. 병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총칭해서 병이라고 불렀던 한나라 이후의 관습을 따른 것이다. 병시란 수저로 떠먹는 병이란 뜻. 궁중에서는 만두에 주름을 잡지 않고 빚어 장국에 끓여냈다. 병시는 꾸준히 뭐 숙종 때부터 고종 때까지 그 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드셨어요. 근데 특히 병시에 들어가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하는 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데 그게 아마 겨울철 만두로 속했는지 그 김치, 두부, 숙주 또 근데 궁중 만두는 거의가 고기 종류를 한 가지만 쓰질 않나요. 그런가 하면 한이순 상궁과 황혜성이 지은 이조 궁정 요리 통고에는 규화상이란 만두가 등장한다. 규화상이란 오이와 표고, 쇠고기를 넣고 등에 뾰족뾰족 뿌리 난 것처럼 빚는 만두다. 이게 해삼 모양으로 빚는다고 해삼 만두라고도 해요. 이렇게 놓고요. 여기 이제 돌기가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과연 해삼과 흡사한 모습이다. 미만두라고도 불리는 규화라는 명칭은 아마도 교자, 고아, 수고아 등 중국어를 이두로 그대로 되뇌이다 보니
귀화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가 이제 만두라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는 그 가루, 밀가루나 메밀만이 아니고 넓게 싸서 이렇게 쌀 수 있는 껍질이면 다 만두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골만두니 뭐 천연만두니 양만두니 아주 골고루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했던 거에 만두가 어만두라고 그러는데 그 어만두의 재료는 숭어 아니면 생선을 지적해 놓지 않고 대생선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서 커다란 생선이라고. 근데 숭어를 궁중의 생선 중에서는 제일 많이 썼던 게 숭어였어요. 숭어를 얇게 풀을 떠서 만두의 피로 사용하는 숭어 만두. 음식 디미방에서 슈어 만두라고 소개하는 바로 그것이다. 어만두와 마찬가지로 녹말가루를 입혀 만두 속을 채운다. 숭어 요리 가운데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숭어 만두는 임금님께 진상되던 음식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만두는 밀가루와 메밀가루뿐 아니라 생선의 살, 연잎 등 식물류, 생합 등 어패류, 돼지 육포, 꿩고기살을 피로 만든 생치만두 등 매우 다양한 재료를 만두피로 이용했다. 이순록에도 보면 인조가 전복만두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전복만두란 전복을 저며 그 안에 소를 넣은 음식이다. 만두가 비록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 음식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새로운 형태의 만두 음식을 창조했다. 우리나라 요리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 문헌에 보면 뭐 호두만두도 있고 뭐 준치만두, 준시는 이제 그 감 얼린 이렇게 감 홍시를 준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두부만두, 감자만두 그렇게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온갖 식품 재료를 다 만두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소고기나 뭐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그런 것을 육포로 만들어서 만두피를 냈고요. 또 뭐 채소류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만두피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했으며 그 소는 만두의 속은 또 고기나 두부나 그런 영양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민 만두는 평안도 일대에서 발달했다. 북한식 만두의 대명사인 평양식 만두집. 어른 주먹만한 만두로 유명해 일본인들은 그 크기에 놀라 괴물만두로 부른다고 한다. 예,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큰 만두는 근대 도시 서울로 이사를 온 황해도와 평안도 출신들이 만들어 팔았다. 조선 최초의 맛기행책인 도문대작을 쓴 허균은 대만두는 의주 사람들이 중국 사람처럼 잘 만든다고 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대만두에 더욱 소를 많이 넣어 인기를 모았다. 예전엔 그 크기가 아이 머리만한 것이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다소 작아진 것이 이 정도다. 두 개만 먹어도 배부른 이북만두는 술안주로도 최고인데 이러한 대만두는 중국에는 없고 한국에서 재창조된 것이다. 평안도식 손만두는 육수에 삶아 익힌다. 육수는 그러면 아침부터 우려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육수는 3일 이렇게 구한 거예요. 밤낮을. 예, 그러니까 며칠이야. 72시간을 구한 거예요. 그 광고가 저 통으로 이제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예, 3일째 지금 오늘 구워야 돼요. 저는 뭐 만두의 역사 같은 건 잘 몰라도 이북에서 어렸을 때 보면 만두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북이 기후가 추워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만두피도 두껍고 만두도 크고 빨리 빚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북 음식들이 다 푸짐하고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만두 큰 걸 한 송이만 줄 수는 없고
거기 몇 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북 음식이 푸짐하고 이 기후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냥 그게 그렇게 먹는 건 줄 알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크게 만들고 있어요. 만두를. 조용히 만두를 빚고 있는 임명숙 할머니는 개성이 고향이다. 90을 넘긴 연세에도 불구하고 만두를 빚는 손놀림은 젊은 사람 못지않다. 어느새 3대째 개성만두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그거 가르쳐 주어가지고 열심히 했으니까 엄마가 가르쳐 줘. 어머니가 좀 엄마가 좀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 그러면 엄마가 가르쳐 줘. 개성만두는 같은 중부 지역이지만 서울만두와는 차이가 있다. 소를 만들 때 서울만두와 달리 두부를 적게 넣고 고기와 부추, 숙주 등 채소를 듬뿍 넣어 담백하고 깔끔한 끝맛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전국 3대 장터의 하나로 대구 경제의 주축이 되어온 서문시장 길목에도 유명한 만두집이 하나 있다. 이름하여 납작만두. 만두의 역사는 짧지만 지극히 소박한 대구만의 특별한 만두다. 이 납작만두를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19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작만두는 만두를 납작하게 빚은 후 한 번 삶아낸 다음 물기를 말려 다시 철판에 구워낸 것으로 볼품은 없는 것 같지만 자꾸 손이 가는 만두다. 한적한 서울 근교의 음식점. 이곳은 골림만두가 대표 메뉴인 집이다. 골림만두는 만두피로 소를 싸는 대신 소에 밀가루를 묻혀 굴려서 피를 입히는 만두다. 밀가루에 소를 굴려서 만들기 때문에 이름이 골림만두일 터이다. 이곳에서는 골림만두국과 골림만두 전골을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른 메뉴도 있지만 일부러 골림만두를 찾아서 오는 손님이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다고 한다. 반응은 이제 독특하니까 만두가 피가 없다 보니까 좀 독특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상 먹어보면은 만두피는 껍질이 두꺼워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두피를. 근데 이거는 막이 형성된 거니까 부드럽고 속이 꽉 찼으니까 만두를 안 드시던 분도 좋아들 하셔요. 어쩌면 지금은 밥과 면 다음으로 대중화된 음식으로 자리 잡았을 만두. 실제로 2004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두 시장의 규모는 업계 추산 약 5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만두가 우리 식생활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다.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만두는 궁중과 양반가, 그리고 한반도 북쪽 지역, 특히 평안도 등지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다. 만두 대중화에는 몇 가지 역사적 계기가 있었다. 먼저 일제시대, 밀품종의 개량과 적극적인 재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귀하던 밀가루가 이전에 비해 훨씬 구하기 쉬운 식재료로 자리를 잡자 만두를 만들어 먹는 것도 쉬워졌다. 또 하나는 1882년 임오곤란 이후 제물포와 서울로 이주해온 산둥 출신 중국인들이 문을 연 중국 식당들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가정집의 한 모퉁이나 상점의 한쪽을 빌려서 서너 개의 식탁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들이 판매한 음식은 끼니 위주의 지극히 간단한 음식인 짜장면과 호떡, 그리고 교자가 주요 메뉴였다. 차이나타운을 포함해 전국에 퍼진 화교가 운영하던 중국 음식점이 곧 중국 만두 대중화의 시작이다. 만두는 제 집 만두는 다 그 가정식. 이제 제 부모님께서 전부 다 산동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서부터
손에 익혀온 게 산둥식 이 만두거든요. 산둥식 만두지만은 그 만두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가정에서 자주 먹는. 이태원의 군만두 전문점. 일반 중국 음식점에서 파는 튀김 만두가 아닌 위는 촉촉하고 아래는 바삭한 중국식 군만두를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중국 음식의 세계화, 한국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바로 화교들. 화교분들이 한국에 와서 중화 요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지화가 아주 빨리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꼭 만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매운 짬뽕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짜장면 같은 이런 아주 개성 강한 이런 현지화된 음식을 빨리 만들어낼 만큼 뛰어났던 게 이제 한국에 오신 화교분들이고. 부산의 차이나타운. 중국인의 입맛을 한국에 토착화시킨 60년 된 바오즈, 즉 포자 만두점이다. 이곳에서는 발효된 만두피를 직접 밀어서 만두를 빚는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주인 아주머니의 손놀림에서 달인의 경지가 느껴진다. 이제 이 만두를 좀 만들어 갖고 이제 숙성시켜야 되거든요. 갖고 손님 오시면 우리가 이걸 이대로 이제 즉석에서 쪄드려요. 아, 그럼 일단 숙성을 시키는 게 반죽이거든요. 네. 특징이네요. 네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거라 바쁜 손님은 전화로 예약하고요.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들에 의해 중국 고유의 음식이었던 만두는 이렇게 한국인의 음식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분명 바오즈. 그러나 한국에서는 바오즈건 자오즈건 그저 하나의 만두란 이름으로 우리의 입맛에 들어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신바람의 만두 특징은 이제 한중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인 입맛도 잡고 한국인 입맛도 잡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만두를 저희가 아직까지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중의 오래된 역사 만두 이야기. 만두의 맛은 감싸는 맛. 감싼다는 것은 흉어물을 덮어준다는 것이다. 식재료의 약점을 감싸는 기묘한 위로의 맛을 지닌 만두. 어쩌면 만두가 세계인을 사로잡은 이유는 바로 이런 감싸는 맛 때문이 아닐까. 한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감싸며 위안이 되어줄 수 있는 음식 만두. 만두는 한중의 가교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탐하며 존재할 것이다.